2분까지.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레전드 경선이 진행하는 불편한 세계 속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하여튼 뭐 한 이틀만 쉬어도 좀 낫지 않겠나 싶은 예, 그래서 우리 유튜브로 방송 보실 분들께도 이제 공지를 드리면, 예,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은 좀 짧게 하고요.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리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은 제가 방송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26일 수요일은 확실히 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월요일, 화요일은 그러니까 화요일 날 방송을 할지 말지는 미정입니다. 그날 이제 그 윤석열이 어마어마한 핵폭탄을 터뜨리지 않는다라면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준비한 국제 뉴스를 보면, 서한 지구에 대한, 웨스트뱅크라 그러죠. 예,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인들을 격리해놨던 그 웨스트뱅크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이 더욱더 확대되고, 그래서 이 툴카룸에 있는 난민 캠프를 너무 참혹하게 공격하면서 어린아이들까지 막 희생되는 일이, 특히 이제 10대, 13살짜리 아이들 둘이 이스라엘 군에 총 맞아 죽었대요. 예, 이래가지고 지금 이 저항 세력이, 이 팔레스타인 저항군이, 이 보복을 지금 다짐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가 지금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로비로 BBC가 그러니까 이제 BBC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이제 찍은 거야, 기자가. 그래서 주로 팔레스타인 아이들의 그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였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못 보게 내려버린 거예요. 가려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BBC가 뭐 지금 사실 확인 중이다 이러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로비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기 사업 체계의 저기 때문이었겠죠.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BBC가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군이 서한지구 공습 중 팔레스타인 청소년 2명을 사살했다. 어머나, 난 이게 광고 사진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사망한 아이래. 그러니까 이제 소셜 미디어에 자기 얼굴 올려놓은 사진인데, 요렇게 예쁜 애기가, 예, 이게 지금 13살 아이가 실탄에 가슴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그리고 지금 이제 더 어린 여자아이가 그 복부에서 총을 맞아서 등까지, 이제 등을 뚫고 나가는, 그럼 이제 구멍이 등에 크게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대 아이까지 이제 죽였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저항군들이 지금 그 분노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하마스하고 OIC, 여기 이제 이게 OIC가 이슬람 그 협력기구래요. 예, 그래서 네타냐후와 카츠의 서한지구 툴카름 캠프 습격을 지금 비난하고 있다. 하마스와 이슬람 협력기구가 이스라엘 총리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장관 카츠, 얘네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점령한 서한지구에서 난민 캠프에 침입한 행위를 그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하고 있다. 이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그 휴전 협정에 따라 하마스가 포로들을 인도하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포로들을 몇백 명을 이제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석방을 연기했다는 거야. 그 명분은 그 돌아온 그러니까 그 시신 내구하고 4명의 인질을 돌려보냈는데, 6명의 인질인가? 그랬는데, 그 시신이 이스라엘 여성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여성의 시신과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그 폭격으로 인한 잔해 더미에서 시신을 꺼내면서 이제 포로로 알고 그 수습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다른 팔레스타인 여인의 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핑계로 지금 팔레스타인 포로들의 석방을 지금 연기하고 계속 고문을 하고 학대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 뉴스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침략군이, 점령군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닌의 전차를 파견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전부터 시작한 요르단 서안지구, 즉 그 서부지구 테러 방지 작전이란 이름으로 지금 침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전차 사단을 파견하고, 그래서 이제 이 작전을, 그 웨스트뱅크에 대한 침탈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말 천벌이 언제 내릴지 참 우리가 때를 잊어버리고 기다려야 올 텐데, 하여튼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 상황에서 예멘 총리가 헤즈볼라는 시오니스트 적들의 무릎을 꿇렸다. 라고 이제 무릎을 꿇렸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이스라엘에 맞서 헤즈볼라의 끈기와 맞서는 이제 헤즈볼라의 끈기와 굳건함을 칭찬하면서 레바논 저항 운동이 시오니스트들의 적을 무릎 꿇렸고 코를 흙 속에 비볐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무슨 얘기냐면, 헤즈볼라의 지휘관들이 얘네들이 그 철수하기 전에, 레바논에서 철수하기 전날 또 중요한 헤즈볼라 지휘관들을 또 암살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장례식을 하는 이제 상황인데, 헤즈볼라는 지휘관이나 지도자를 전투에서 잃으면 언제나 훨씬 더 강해졌다. 이 운동은 이제 억압받는 사람들, 특히 팔레스타인 국가를 돕는 지역 강국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멘의 총리가, 이제 예멘 총리는 사실은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그 저기 하마스군이 아니라 누구야? 안사랄라. 예. 그쪽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저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헤즈볼라나 하마스의 그 지도자들을 암살하면서 침탈을 강화하고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헤즈볼라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글을 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멘군이, 이제부터는 미 전투기 공격을 보도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예멘군, 미 전투기 공격을 보도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멘군이 미국의 전투기를 공격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지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F-16 전투기를 향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해안을 비행하던 중 표적이 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래서 이제 낮 동안에 또 다른 미사일을 미군의 첨단 MQ-9 리퍼 드론 향해 발사했다. 그리고 이제 예멘군은 지금까지 이 뉴스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았다. 이 표적이 되었는데 이제 확실히 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맞췄는지는. 좌우지가 이제 이 예멘군들이 그동안에 배만 공격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무인기와 비행기에 대한 공격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전면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분위기.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과 전쟁 범죄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 속도를 가속화하라고 촉구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은 이스라엘 정권이 팔레스타인 영토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점령과 범죄를 비난하며 국제사회의 대량 학살과 전쟁 범죄에 대한 국제재판소로서의 이스라엘 관료들에 대한 형사적 소송을 가속화할 것을, 즉 ICC가 빨리빨리 얘네들을 형사 체포해라, 그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이 이란 의회 의장이 정부 관리들과 회동을 하기 전에 레바논에서 이제 죽은 이번에 지도자들 장례 행렬에 고위 대표단을 인솔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레바논 관리들과 회동할 예정이고, 레바논과 레바논 정부는 친미 성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미국의 눈 억압 아래 있는 애들이라고. 걔네들과의 관계 개선을 지금 희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이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 이슬람 저항군이
분열되고 있다. 내지는 이제 하마스도 지고 헤즈볼라도 졌고 막 이런 식으로 서방은 보도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란이 그렇지 않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이 중심이고 이렇다는 얘기 이제 쭉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하마스하고 헤즈볼라가, 그리고 이제 예멘군이, 지금 이제 공격을 다시 시작한 걸로 보아,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했던 하마스는 공격하겠다라는 이제 다짐을 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나머지 군들이 이제 공격의 의지가 더 강해지는 걸로 보아서, 지금 이제 이쪽 아랍 지방이 이제 좀 단결해서, 이스라엘에 맞서는 분위기인 것 같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있었던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에 대해서 루비오가 목적을 설명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회의는 핵 강대국 간의 외교를 되살리려는 것을 목표로 했다. 무슨 얘기냐? 종전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이 젤렌스키하고 유럽을 제끼고 종전선언을 했다라고 그동안 다 알려져 있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유럽이 막 그렇게 지금 반발하면서 핑계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혜영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목적이 종전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왜 푸틴과 트럼프가 왜 푸틴 편에 섰느냐, 그 이유가 지금 이제 나왔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기업이 러시아에 복귀하는 거, 복귀를 원하고, 그 다음에 북극권을 개발.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를 점령하겠다는 것도 북극권 개발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이 러시아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이제 북극권을 공동 개발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러의 북극 에너지 협력을 논의했다. 그리고 그린란드의 야욕, 이 트럼프의 북극 장악의 노력, 북극을 장악하려고 지금 트럼프 노리고 있다. 그래서 종전협상에서 천연자원 등 이권으로, 지금 트럼프는 접근하고 있다. 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누구 편이냐?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유엔에서 이제 어떤 결의안이 나왔는데, 러시아가 침공했다는 이제 유럽 쪽에서 쓴 결의안에 기권을 하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침공했다라는 단어를 뺀, 미국만의 결의안을 따로 단독 제출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누구 편이냐.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쨌거나 망해가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푸틴하고 손잡고 지금 북극권을 개발하고 그러겠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벌어진 러시아 미국의 리야드 협정에 대한 유럽의 반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젤렌스키가 튀르키예에 있었는데, 이제 이 리야드에서, 유럽 사람들 다 제끼고, 젤렌스키 제끼고, 이 회담한 거에 대해서 이제 유럽이 엄청 반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덴마크에서는 우크라이나 아조프 연대, 저기 나치 부대원을 데려다가 막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고, 그래서 얘는 이제 사실 러시아에 한번 잡혀가지고 22년에 전쟁 초반에 아조프 대대가 그냥 러시아에 박살이 나서 전부 다 잡혔었는데, 마크롱이 가서 데리고 왔잖아. 마크롱이 데리고 와서 저기 우크라이나로 돌려보냈던 걔네들, 그 뒤로 뭐 제대로 싸움도 안 했던 애들인데, 이거 이제 러시아 법원에서 얘는 이제 유죄 판결, 종신형을 받았던가 십몇 년형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빼돌려갖고 지금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극우들에게 이제 극우를 선동하는 그런 소재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폴란드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향해서 트럼프에게 협조해라.
미국의 지원 없이 평화를 이룰 방법 없다. 현실적으로 너 젤렌스키 그 잘난 척하지 말고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트럼프가 시킨 대로 해라라고 얘기했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공격을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경고를 했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소위 이제 이 그 네드 그 무기 사업자들의 이 뭐라 그러나 슬로건 이 틀에서 벗어나지 마라. 만약에 벗어나면 이 미국이 또는 트럼프가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다는 이런 와중에 전 젤렌스키 보좌관이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 젤렌스키 전 보좌관이 이제 대통령 출마를 한 거야. 후보로 준비 중인 거야.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를 종신형에 처하겠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되면 전직 상사인 젤렌스키와 그의 깽단을 감옥에 가두겠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헝가리의 오르반은 우크라이나는 완충 국가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나토에 가입하는 대신 이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분단으로 남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분할되면서 이 러시아와 나토가 직접 만나지 않는 완충 국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했다는 거고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에스토니아 얘네는 이제 발트 3국인데 뒤늦게 이제 이 나토의 주연으로 이제 발탁이 된 에스토니아 총리가 걔 무슨 키아 카라스인가 그 여자잖아. 근데 하여튼 지금의 에스토니아 공화국 총리가 이제 그 여자한테 힘도 좀 실어주고 그래서 유럽에서 자기네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키우의 10,000개의 포탄과 1억 유로 상당의 방위 제품을 넘겨줬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북유럽과 발트에는 계속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전쟁 계속 하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불가리아는 이제 동유럽이죠. 이 불가리아에서는 이제 유로존 한마디로 이제 유로를 쓰는 통합화폐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불가리아의 자체 화폐를 버리고 유로 화폐를 쓰는 그런 유로존 가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럽인들이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로 체제가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부자들 나라, 영국은 빼고, 프랑스, 독일 같은 벨기에나 이런 서유럽의 부자들에게는, 이 유로 체제가, 적당하지만, 이런 불가리아 같은 나라의 물가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유로존으로 이제 편입하게 되면, 이제 그리스꼴 난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나토에서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동유럽이 유로존에 가입하는 걸 반대하고 뭔가 옛날에는 막 유로존에 들어가는 게 최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유로존보다는 친러시아 쪽 분위기가 나니까 동유럽에다가 이제 군용 파이프라인을 확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빨리빨리 공급하고 뭐 군 비행기라든가 뭐 전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출동시키기 위해서 이 동유럽에 대한 영향권을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와 반대로 미국은 중부 유럽과 동부 유럽의 주둔군을 철수하겠다.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래서 빌드라는 타블로이드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모스크바가 1990년 이후 나토에 가입한 국가들을 워싱턴에서 철수시키길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1990년 이후에 나토에 가입한 나라들이 중부 유럽하고 동부 유럽들, 옛날에 구소련 지역들인데 얘네들이 있는 지역에서 미군을 이제 빼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동유럽에서 나토의 영향력, 한마디로 미국의 영향력을 풀어주겠다라는 어떤 사인을 보낸 거 아니냐라는 지금 소문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둘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 러시아 측에서 미국을 만났을 때 동유럽에서 나토를 빼라라는 요구를 했다라는 지금 이제 소문이,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모스크바에서 크렘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이제 러시아궁 대통령궁에서 동유럽에서 나토를 철수하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거부가 아니라 부인, 아니다, 그런 주장한 적 없다. 미국의 동유럽에서 군대를 철수하라고 이 루마니아 그 관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토에서 동유럽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크렘린은 부인했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브라질의 룰라는 독일에다가 러시아인을 죽이기 위한 무기 판매를 거부한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갈등은 협상 테이블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독일이 무기가 없으니까 그 자기네 나라에 있는 준비된 무기가 없으니까 이제 브라질에서 무기를 사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려고 했나 봐. 안 팔겠다고 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 이제 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쓴 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히토류 광물과 석유로 보상해야 한다라고 이제 그 젤렌스키한테 요구를, 그러니까 키이우의 대통령은, 이건 젤렌스키가 아니야, 선거를 통해서 바뀐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다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지원한 돈을 히토류하고 석유로 물어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의원이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실제로 줄 수 없는 자원을 줄 수 있다라고 뻥을 쳤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다 720조 원어치의 그 광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거는 영원히 식민지가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의원이 막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 루비오가 그 이제 그 러시아와 미국의 그 뭐라 그러나 회담 이후에 러시아를 강대국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국방부 장관 이 마르코 루비오가 러시아를 세계적인 강대국이라고 부른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 라스무센이, 그러니까 라스무센이라는 미국 그 퇴역 장교가 말했다. 그래서 미국은 서방 외에도 다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국적인 환경이 발전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다른 강대국을 존중해야 한다. 라고 설명했다. 누가? 이 라스무센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센 관세 전쟁을 선포했는데 예상보다 그 관세 전쟁이 심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처음에 60% 때린다더니 10%만 때리고 그러면서 계속 시진핑을 만나자고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시진핑이나 이 푸틴이 트럼프의 지금 상황을 간파한 거죠. 하여튼 좌우지간이 재편되는 세계 질서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야.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이제 이 트럼프식 딜로 서방의 그 저기 뭐라 그러나 서방의 질서, 이제까지 유지되었던 대서양 질서가 지금 균열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격세지감을 느낀다. 3년 전에 나토와 지금의 나토가 너무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4주 만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의 종식을 예고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유럽에 대한 안보 비용을 줄이고 중국에 집중할 걸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은 방위력을 증강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지금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뉴스는 여전히 미국이 반중을 할 거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렇게 무역 전쟁을 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관세 전쟁을 못할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 관세를 올리면 물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지금 이제 이 미국이 중국으로 공격하는 건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금융 전쟁으로 갈 거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을 미국 주식에 투자하게 하고 중국의 돈을 미국에 투자하라고 그거를 이제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에다가 투자하도록 그런 식의 그런 금융 침략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어요. 근데 나는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이 러시아에서
새로운 전자전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머스크의 그 위성이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우크라이나군은 그 스타링크에 의지해서 서로 의견 이제 그 정보를 주고받고 무엇보다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쓰는 모든 무기에 대한 그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보내는데 그걸 못 받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스타링크가 무력화되면 우크라이나 군대는 이제 전쟁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그 미국,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보도를 했나 봐. 근데 이제 머스크가 그거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한 적 없다. 로이터가 거짓말하고 있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사실은 러시아에서 새로운 전자전 무기를 개발해서 스타링크를 무력화하는 방법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 대가 없는 평화는 없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요구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 미국의 대통령의 미국 우선 정책은 키예프가 스스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워싱턴이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심화되면서 도널드 트럼프와 젤렌스키 사이의 최근 긴장은 갈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대통령과 그의 팀은 키예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금속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대가로 군사 지원을 계속하는 협정에 서명하도록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줄 자원이 없어. 그래서 하지만 그런 협정이 실현 가능하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지하 자원이 어떻게 갑자기 미국 우크라 관계에 초점이 되었을까? 우크라이나는 리튬 세계 매장량의 2%, 흑연 4%, 니켈 0.4%, 망간, 우라늄, 히토류 금속을 포함한 귀중한 광물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티타늄으로 우크라이나가 세계 매장량의 최대 20%를 보유하고 있다는 추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장량의 약 40%는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거나 최전선 지역에 위치하여 서방이 이를 착취하려는 시도를 상당히 복잡하게 만든다. 그 60%는 아직 착취할 수 있다는 얘기네.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후에 광산 부문에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가 2000년대 중반에 아르셀로 미탈이 크리보이 로그 야금 공장을 민영화한 것이다. 그 외에도 서방 기업은 우크라이나의 헌법 제13조에 따라 천연자원의 민영화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저주.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을 활용해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확보한다는 아이디어는 오랫동안 미국 우크라이나의 긴밀한 관계를 옹호해온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이 처음 제안했다. 이 그레이엄은 전쟁 중에 키예프를 자주 방문하여 격정적인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지만 워싱턴 정치인들은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있다. 트럼프가 지평선에 다가오자 그레이엄은 트럼프가 가치에 특별히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업가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의 방위에 투자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무언가를 제안해야 한다라고 이제 알려줬다. 예를 들어 그에게 국가의 광물 자원을 제공하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식의. 근데 이제 젤렌스키의 측근들은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였고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열렬히 그에게 제안했다. 우크라이나 간행물에 따르면 키이우는 그 대가로 무기, 투자, 새로운 광물 추출 기술, 채굴된 자원의 상당 부분, 그리고 아마도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미군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일어나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시나리오를 상상했다. 근데 트럼프의 받아들이든 말든 협상. 하지만 트럼프는 할리우드 영화의 깽단 보수처럼 행동했다. 그는 키예프에 회계사를 파견했고 젤렌스키에게 서명할 문서를 제시하고 퉁명스럽게 설명했다. 우리 것은 우리 것이고 당신의 것도 우리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신장과 눈을 빚졌지만 우리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 여기 펜이 있다. 여기에 서명해라. 서방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제안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제공된 수십억 달러의 미 군사 지원에 대한 소급 지불로 광물 자원을 효과적으로 넘기는 것을 규정했다. 그 대가로 미래의 무기 운송이나 안보 보장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지난 3년 동안 필사적으로 그러한 보장을 추구해온 젤렌스키는 격노하여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분쟁은 뮌헨 안보회의에서 정점에 도달했고 젤렌스키는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를 만났다. 광물 문제가 그들의 논의를 지배했고 젤렌스키가 서명을 계속 거부하자 미국 측은 공개적으로 좌절했다. 공개적으로 좌절했다? 자, 하여튼 그래서 미국의 국무장관 루비오가 젤렌스키와 광물 거래에 관해 미국 고위 관리들이 나눈 대화에 대해 개인적으로 매우 화가 났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입장을 바꿨다고 암시하면서 가혹한 반응을 보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러시아 없이는 거래 불가. 우크라이나가 결국 협정에 서명하더라도 트럼프가 그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낮다. 적어도 모스크바의 승인이 없이는 말이다. 첫째, 모든 주요 채굴 계획은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미국 소유의 채굴 장소가 군사적 표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워싱턴과 모스크바 간의 더 큰 거래에 일부여야 한다. 또한 미군이나 민간 군사계약자가 이러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배치될 수 있다는 보도는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크렘린은 결코 그런 시나리오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보안 문제 외에도 상업적 실행 가능성은 또 다른 문제다. 히토류 채굴은 마진이 낮은 사업이며 방대한 매장량이 있다고 해서 수익성이 있는 채굴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구나. 난 이 얘기 처음 알았어요. 우크라이나의 가장 유망한 매장량 중 다수는 고갈되었거나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거나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에 있다. 새로운 부지를 개발하려면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의 불안정성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인 전망이다. 이 상황은 트럼프가 2017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히토류 금속을 채굴하자고 제안한 것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그는 이틀 동안 미국이 전쟁 비용을 상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아프가니스탄이 1조 달러가 넘는 미개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추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국 기업도 단 한 온스도 채굴하지 않았다. 대신 3년 후 트럼프는 탈레반과 협상을 하고 미군을 철수했다. 젤렌스키의 딜레마.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 문제에 그렇게 집착하는 걸까? 부분적으로는 그의 사업적 사고방식 때문일 수도 있다. 대부분 실현되지 않더라도 잠재적 거래를 모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젤렌스키의 충성심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압력에 얼마나 굴복한 의향이 있을까? 젤렌스키가 결국 서명을 하면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승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군사 지원이 더 이상 무상 제공이 아니라 미국의 이로운 사업 거래라고 주장할 수 있다. 사실 아무것도 추출할 필요가 없다. 광학적 요소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젤렌스키에게 그런 거래에 서명하는 것은 그의 정치적 운명을 봉인할 수 있다. 그의 국내 비판자들은 우크라이나 주권보다 러시아와의 합의를 분명히 우선하는 미국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판매한 그를 반역자로 몰아붙일 것이다. 선택은 암울하다. 거래에 서명하고 국내 반발에 직면하거나 거부하고 여전히 군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과의 호감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우크라이나 지도자는 자신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게임의 말인 승산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트럼프와 관계된 거 이제 따로 이제 그 한 코너를 만들었어요. 예. 자, 이 USAID에 대한 폐쇄. 그래서 이제 뭐 그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다 막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쉬운 건 제3세계가 아니라 미국이다. USAID는 인도적 지원을 가장한 미국 정치 공작에 선봉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USAID를 폐쇄해서 제3국이 고통받고 있다는 뉴스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결국은 인도적 지원을 무기로 삼았던 이 USAID는 그리고 이제 내정 간섭과 정권 교체 프로젝트를 행해왔다. 그리고 이제 내정 간섭을 하면서 문화 전쟁을 이제 주도했고, 그래서 USAID가 폐쇄돼도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제 이야기. 그다음 미중 경제 수장의 화상 통화, 관세 전쟁 속의 동향 파악. 미국 측의 요청으로 미중 경제 수장이 통화를 했다.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계속 소통하기로. 그래서 미국의 추가 관세에 중국이 보복 관세로 맞서겠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자기 일기 때 해봐서 아는데
이제 중국하고의 이 관세 전쟁이 미국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중국산을 뭐 다 이제 60%의 그 관세를 붙여서 못 들어오게 하겠다. 한마디로 자기네 나라 안에서 공장을 지어라. 뭐 이런 요구를 하면서 선거에 당선이 됐잖아. 그런데 이제 지금 트럼프는 실제로 원하는 것은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서 미국에게 도움이 되는 실리를 추구하려고, 그래서 중국에게도 지금 계속 손을 뻗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생각한 만큼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근데 지금 이제 필리핀 같은 나라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한판 붙는구나. 우리는 미국에 줄수자 해놨는데, 그렇게 붙는 일이 없을 거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동맹에는 방위비와 광물을 압박하고, 푸틴과는 더 밀착하고, 트럼프의 목적은 결국 돈이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은 나토가 6일까지 방위비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도 커질 거다. 그 다음에 젤렌스키를 겨냥해서 트럼프를 모욕한 거 못 참는다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러시아가 미국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광물을 양도할 것을 제의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의 목적은 결국 미국만의 이익이다. 근데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미치광이 전술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아주 강도적인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누가? 잠깐만. 미국의 이제 무역 수장이 어우, 너무 작아졌다. 동맹이면 10억 달러는 투자해야지. 그러면서 10억 달러면 1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1조 몇천억 되잖아. 1조 4, 5천억을 지금 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민간 사찰단, 미국 상무장관을 접견했는데, SK, 삼성, 현대차, 한화 등이 참석했다. 근데 여기에서, 각 기업들로 최소 1조 5천억 이상을, 투자해라. 그렇게 대미 투자의 하한선을 제시한 거다. 그러니까 이 1조 원을 투자하라는, 그러니까 뭐 1조 원은 해야지라고 이야기한 게 결국 뭘 말하느냐? 뭐요? 미국에다가 투자할 돈의 하한선을 제시했다. 어머. 미안해요. 그다음 다음 뉴스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 죽음의 백조가 한국으로 전개된 것에 대해서 북한의 국방성 공보실장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자산 전개를 반발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직접 거명하면서 세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어머, 왜 연결할 수가 없을까? 아까는 됐는데. 이제 프레스 TV가 이제 이란 쪽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트럼프는 김정은을 이제 만나고 싶다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라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트럼프 집권하에서 심화되는 미국의 군사적 도발을 비난하고 위협에 대응하겠다라고 선언했다. 다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그 하노이 협상에서의 굴욕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미국을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도 미국을 믿었고 북한도 미국을 믿었는데, 사실 이제 그 북한이 배신감을 느끼는 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크죠. 문재인 정부에서 그 도보다리에서 이렇게 하면 미국이 평화협정 해줄 거다. 그래서 믿고 그대로 했는데 결국 국제적인 놀림감만 됐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다시 대화 안 한다. 라고 지금 이제 밀당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럼 김정은 얘기가 아니고, 트럼프하고 푸틴의 구애를 받는 이 남자, 두 개의 전쟁을 끝낼까? 한마디로 이제 이 사우디의 빈살만 황태자, 이 사람이 지금 푸틴과도 굉장히 친하고, 트럼프와 푸틴 사이 미스터 에브리띵,
이게 이제 이 빈살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버지 살만 국왕이 22년 빈살만에게 총리직을 맡기면서 실권을 쥐었는데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미스터 에브리싱이라는 별명도 가졌다. 그래서 이 그 푸틴과 트럼프라는 두 스트롱맨을 한 자리에 앉혀놓는데 빈살만의 역할이 크다고 봤다. 이미 푸틴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각각 만나 중재자로서 활동해왔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수감자 교환에서도 그의 이름이 언급됐다. 그래서 위트코프가 이 빈살만은 트럼프와 매우 돈독한 우정을 맺었고 비밀리에 그를 격려하고 올바른 결과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라며 정말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바이든 정부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았고 해리스를 지원하지 않고 계속 이제 이 그 트럼프하고 사이좋은 관계로 지내왔다. 뭔데 이제 이 트럼프하고 빈살만하고 푸틴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하여튼 이제 빅딜을 원하는 트럼프는 이제 이 사우디하고 통했고 그리고 이제 이미 푸틴은 저기랑 빈살만이랑 매우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 빈살만의 역할이 컸다 이번 대담에 이번에 이제 대화를 재개하는데 자 그다음 이제 미국에서 국방 예산을 감축하면서 미국의 방위 주식 한마디로 이제 그 미국의 군산 복합체의 주식이 하락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경쟁사 등이 급등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 이런 데에 있는 무기 회사들이 지금 이제 경쟁사로 급등하는 거야. 한마디로 이제 그쪽에서 무기를 만들어서 러시아하고 이제 싸우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S&P의 500 항공우주 및 방위지수가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1년 만에 가장 긴 하락세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 두 개를 진행할 때는 얼마나 이제 이 주식 값이 올라가서 폭등했어. 그래서 막 여기다 투자하라고 우리나라 어리버리한 개미들한테 막 했던 거잖아.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의 방산 주식이 폭락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사법부의 저격수로 나선 벤스, 행정부의 통제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 도널드 트럼프의 이제 이 부통령인데, 이 광범위한 조치에 법원이 속속 제동을 걸고 있다.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는 흐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판사들은 행정부의 합법적 권력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예일대 법대 로스쿨을 졸업한 부통령이 주장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 뉴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하면 트럼프가 이제 뭐였더라? 하여튼 이주민 쫓아내기였나? 뭔가를 하겠다 그랬는데 법원에서 미국의 법원에서 주별로 다 금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사법부가 트럼프를 이제 견제하고 있단 말이야. 그랬더니만 이제 이 사람이 사법부를 비판을 했는데 내가 이 기사를 고른 이유는 뭐냐? 이제 행정부와 국회 사이에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대통령과 국회가 분리된 사이에서는 서로 비판이 가능해요. 서로 비판이 가능한데 이제 의원 내각제 국가들에서는 의회가 곧 행정부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서로 비판을 하는 게 아니죠. 의원 내부에서 이제 다수당으로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는 국회든 행정부든 비판하지 않는 게 그동안의 민주주의의 관례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주의라는 그 제도를 설명할 때 가장 우선이 뭐라 했어요?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 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18년 전에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가 행정부의 삼권 분립은 뭐라 그러나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얘기고 영국이나 독일은 이권 분립이에요.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은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이나 국회가 달라서 삼권 분립인데 의원 내각제 나라들은 이권 분립이라고. 그래서 의회와 행정부가 하나야.
그런데 이제 무조건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의 기준이 사법부의 독립을 말해요.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말은 뭐냐면 행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법부가 행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부당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 국가냐 파시스트 국가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우리 수정자본주의 시대 때 자랐던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심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트럼프도 골치가 아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미국의 이런 행동이 우리나라의 윤석열 사단, 우리나라의 윤석열 사단과 이재명 지지자들, 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당연히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지금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법원을 때려부시고 지랄 발광을 하는 게 윤석열 쪽이라면 이재명 지지자들은 사법부의 판결을 부인하잖아. 부정하잖아. 그러면서 막 비판하고, 그래서 막 이재명이 사법부에 대한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막 비판하더니, 하여튼 뭐 요즘은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데 어쨌거나, 좌우지간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분위기가 그런 그 강력한 권력?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독재적인 그런 지도자들을 많이 뽑고 있어요. 극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런 그 우파들, 그 강력한 우파라고 주장되어 왔던 이 파시스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법부를 자신의 도구로 쓴다는 거죠. 통치 수단으로.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을 사법부를 시켜서 제거하는 박정희가 대표적이었죠. 그래서 박정희가 재판을 통해서 사형시킨 사람들이 지금 다 무죄 받아가지고 국가 세금으로 물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이 그 파시스트 독재자들이 하는 짓이 사법부에 대한 사법부를 깔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집단이 하고 있는 헌재에 대한 모욕, 법원에 대한 모욕이 이게 그들의 파시스트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트럼프도 파시스트의 길을 걷고 있는 거야. USAID 같은 전통적인 미국의 무기 사업 네트워크도 파시스트였는데 그의 대안으로 떠오른 트럼프도 역시 파시스트가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걷고 있다. 그 뭐 만장일치 탄핵이 안 될 것 같아. 잠깐만. 만장일치 탄핵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는 것 같아서 걱정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만장일치 탄핵이 안 될 거라면, 또는 탄핵이 기각될 거라면, 나경원이나 오세훈 같은, 애들이 저러고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걔네들은 분명히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안철수까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조기 대선 얘기를 입 밖에도 끝내지 못하게 하지만, 걔네들이 이제 벌써 대선팀을 다 가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탄핵이 된다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소위 정형식이나 최상목이 그 임명한 국힘당 쪽 그 헌재위원도 헌재 재판관도 지금 이 윤석열의 범죄는 탄핵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탄핵을 반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8대0 만장일치가 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8대0 만장일치가 안 되면 정말로 이제 사법부의 권위를 잃게 되는 거죠. 어머,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이내경 선생님의 그 트럼프 집권 이후에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시각. 오늘의 우크라 사태를 촉발시킨 배후이자 미국의 딥스테이트의 핵심적인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의
랜드 연구소가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향후 국제 질서의 중심축이 될 아시아 태평양 5개 국가들에 대해 압축적인 분석과 전망을 내놓았다. 너무 짧은 내용들이어서 그저 참조사항으로 읽어주시길. 다만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추가 부담을 거부할 경우 일본이 이를 대신 감당할 수 있다는 비공식 제안에 소문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방위청 장관 출신인 이시바 일본 총리의 군국주의의 부활 움직임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 랜드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우리가 내야 될 방위비를 대신 내주고 우리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받겠다 뭐 이런 수작인 것 같죠, 그죠? 트럼프의 미국이 중요한 리더십 전환을 전개하는 동안 인도 태평양 지역은 세계적인 전략적 이익의 최전선에 서 있다. 이 지역은 정치적 불안, 군사적 위험, 경제적 잠재력이 불확실하게 뒤섞인 곳이고 북한의 핵 야망, 중국의 단호한 영토 주장, 대만을 포함한 섬세한 힘의 균형과 같은 문제가 이를 형성한다. 이 모든 것이 인도 태평양을 미국 외교정책과 세계 무역 및 안보 프레임에 영향을 미칠 동맹 및 파트너십의 중요한 경기장으로 만든다. 우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국가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 지식을 갖춘 랜드 연구원 팀에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지역의 문제점, 목표, 전망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가 누굴까요? 자, 여기서 하여튼 일본 제프리 호농은 랜드 국가연구소 부분의 일본 책임자이며 랜드의 수석 정치학자다. 도쿄의 주요 우선순위는 아마도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유지하고 그 공약이 뭘까? 일본이 미국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목표를 위해 일본 관리들이 워싱턴의 전략적 이익의 일치와 일본이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미국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자주 상기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정책에 대한 일본의 주요 전략적 목표는 워싱턴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공약을 확실히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워싱턴이 일본의 그러한 참여에 대한 핵심적 역할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위대의 국제 파견, 자위대의 한국 파견, 여기에는 일본의 미군의 주둔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렇게 하는 주요 수단은 워싱턴의 중국, 북한, 러시아에 대한 미일의 상호 이익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항상 지니고 있지만 종종 언급되지 않는 우려 중 하나는 워싱턴이 지역국가의 이익을 무시할 수 있는 북한이나 중국의 권위주의 지도자들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다. 가장 큰 미지수이자 도쿄에 대한 가장 큰 불확실성의 원천은 워싱턴이 방위관계에 대한 주요 변화를 요구할지의 여부이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 워싱턴은 도쿄에 방위비 지출과 미국 주둔에 쓰이는 돈을 늘리라고 많은 압력을 가했는데 바이든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도쿄가 두 가지 방법, 방위비 증가와 미군 주둔비의 추가 부담을 모두 이행했고 역사적 수준으로 지출하고 있지만 도쿄의 많은 사람들은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는 추가 증액 요청에 대비하고 있다. 도쿄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아마도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유지하고 일본이 미국의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남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한반도, 이 랜드 연구소의 한국전쟁위원장 오미연은 수석 안보 및 방위연구원인데 한반도와 주변 안보 환경은 북한의 핵 위협 강화 및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적 관계,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간의 비공식적인 동맹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주도되는 일련의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2.0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면 한국의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한 주요 정책 변화와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트럼프 2.0 하에서 반도체 수출 통제와 같은 분야에서 미중 경쟁에 대한 양당의 합의에 맞춰 무역 및 경제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 부과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집 배터리,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에 제공한 미국 정부 보조금의 철회 가능성 등 주요 변화가 예상된다. 연병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에다 진짜 100조 원 가까이들 다 지금 투자를 했잖아. 한국은 2024년 미국과 무역에서 557억 달러의 사상 최초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강조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서 위상이 취약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1년 차에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서울의 현재 정치적 위기와 리더십 공백을 감안할 때 북한이 이 핵심 참여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특히 그의 첫 임기보다 훨씬 복잡한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 안보 환경에서 김정은과 재협상하기 위한 성공적인 전략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한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일한 목표와 정책 로드맵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러시아, 사무엘 샤랍, 러시아와 유럽 정책의 명예의장이자 랜드 연구소의 수석 정치학자. 태평양에서 러시아의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변화했다. 크렘린은 서방과 관계가 단절되어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주요 파트너와 베트남,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과 유지되고 더욱 깊어지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에 있어서 이 러시아와 중국의 긴밀한 관계로 인한 과제를 완화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는 다른 미국의 지역적 목표를 스스로 매우 능숙하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북한의 경우가 최근의 사례다. 미국의 이익에 대한 이러한 위협을 해결하는 것은 지속적인 관심사가 될 것이다. 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안정의 가능성은 기껏해야 장기적 제한으로 보인다. 그다음 미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으로 유럽에서 2020년 이후에 급증한 군사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핵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유럽에서 하는 일은 아시아의 자원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2026년 2월 신 스타트 조약이 만료되기 전에 대체 조약이 발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중국의 핵무기 증강에 대한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러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기구의 회원국이며 이 지역의 주요 군사 강국이지만 미국은 대체로 러시아를 유럽의 도전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종종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니셔티브를 훼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되게 좀 말이 어려운데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 러시아가 그러니까 러시아의 관심을 동방에서 돌리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다는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한 거야.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유럽과 친밀해지기보다는 다른 파트너들 브릭스나 G20과 친밀한 유대관계, 글로벌 사우스하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이제 삑사리가 난 거죠. 예. 그러면 대만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동안 미국의 두 가지 주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첫째는 양국 경제 강화다. 미국과 대만은 또한 세금 및 무역에 대한 협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두 번째는 대만이 중국의 강압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만은 추가 방어 장비를 획득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야당은 헌법 및 입법적 강경책에 나섰고 그 결과 대만의 국방 예산이 상당히 삭감되었다. 여기서 내가 볼 때 제일 골 때리는 건 대만이야.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만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력 전쟁을 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무기를 미국에서 많이 사면서 미국에다가 안보 보호를 이제 요청해 놓은 상태잖아. 근데 미국의 지금 트럼프는 전쟁이라는 게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고 보는 거야.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지. 트럼프의 장사꾼의 계산으로 볼 때는 전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 전쟁을 안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작다. 그러면 결국 그동안에 바이든 같은 이 글로벌 자본들이 전쟁 체제를 유지했던 건 뭐야? 결국 자기네들이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 무기 사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전쟁 중심의 정책을 펴왔던 거다. 근데 이제 지금 그 대만의 그 총통을 막 이제 그 바이든이 오만 똥꼬에 바람을 넣어놨잖아. 둥둥 떠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대만하고 중국의 무력적 그 대결, 필리핀과 중국의 무력적 대결에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볼 땐 대만에 똥이 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그 밖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이것도 너무 길어. 그래서 이제 다 읽을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중국에서 바라보는
예, 중국에서 바라보는 내용이에요. 이게 제목이 해석이 안 될까? 근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앞으로 기대되는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인민 포럼 네트워크에 올라온 기사였다. 그래서 뭐 이제 러시아와 미국 대표단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회담을 가졌는데,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이 뭐 이렇게 해서 만났잖아. 그래서 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특별 군사작전을 개시하고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고립 정책을 시행한 이후 양측 최고위 외교관 간의 첫 대면 회담이었다. 현재 글로벌 지정학적 핫스팟이 빈번하다. 유럽과 중동, 아시아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지역 상황은 복잡하며 글로벌 지정학은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현재 세계 지정학의 상황은 어떠한가? 2025년의 글로벌 지정학적 딜레마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인민포럼은 특별히 대외경제무역대학 지역 및 국가연구소의 원장이자 국제관계학원 교수인 슝리리 씨를 초청하여 미래지향적 해석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한 요점이 유럽의 지정학적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양측은 이르면 22년 3월에 협상 의지를 표명했지만 영토 분쟁과 나토의 동진 등의 문제에서 양측에서 큰 이견이 있어서 협상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다음 지정학에서 우크라이나의 위기는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정책 성과와 최근 발언을 볼 때 미국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비롯한 주요 지정학적 이슈에 대해 상당한 정책 변환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안보 딜레마에 따른 지정학적 구조적 모순은 트럼프와 같은 개별 정치인의 주관적인 의지로 인해 근본적인 변화를 가능성은 낮다. 한마디로 이제 지금 이제 이 나토가 트럼프 때문에 분열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낮은 거다. 그러니까는 전략적으로 이미 미국과 유럽이 갈라서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을 수 있다. 미국 EU 동맹에 새로운 변수가 있느냐?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에 따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은 외교, 경제, 군사 분야에서 점차 독립적인 역량 구축을 강화해야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중동의 혼란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려우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에 더해 시리아에서 다시 혼란이 일어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인 지형에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은 안정되기 어렵다. 그다음 미니 다자간 협력의 영향하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의 지정학.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 기반 외교에 착수하고 동맹 카드를 꺼냈다. 미국, 일본, 미국, 한국, 미국, 호주 같은 양자 군사 동맹을 기반으로 소규모 다자 협력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의 지정학적 지형을 지속적으로 뒤흔들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기구의 권한과 조정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 이제 유엔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영상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안전보장이사회를 핵심으로 하는 유엔 안보리 거버넌스 메커니즘은 갈등을 중단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협과 계속되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의 권한과 조정 역량은 전례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미국이 결정적일 때마다 바이든이 다 거부했잖아. 이는 특히 1년 동안 중동에서 발생한 혼란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다음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은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준다. 다수의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국으로 구성된 글로벌 사우스의 집단적 부상은 국제정치 경제 문제에 점점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는 세계 지정학적 지형이 선순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고 세계에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다.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이자 신흥시장 국가의 대표로서 중국은 언제나 중국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세계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중국의 지혜를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뭐 이런 내용. 그래서 앞으로 이제 25년을 전망한 중국의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 이제 이 불황과 장기화, 불황이 지금
뭐 언제 2차 대전 이후에 최대라든가 하여튼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난민들이 너무 많이 몰려든 것으로 인한 그 쇼크로 우측 깜빡이 한마디로 이제 그 민족주의 내지는 이제 그러니까 배척주의라고 해야 되겠죠. 독일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배척주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 23일에 독일의 조기 총선 이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숄츠 총리의 집권 이후 2년 연속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 그다음에 이딴 난민의 흉악범죄 대응 미숙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슬람 쪽 그 난민들이 이상한 흉악범죄를 했어. CDU, CSU 연합 지지율이 30% 안팎으로 선두를 이끌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이제 기민당 3인당 이 당 우경화를 주도하는 메르츠가 차기 총리로 유력하다. 그러면서 극우 성향의 AFD, 그 다음에 반이민 정서를 업고 약진하고 있고 연정 구성 등 정치 지형의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얘네 셋이 이끄는 정당, 그 3인당, 기민당 그리고 뭐 그 중간당인지 뭔지 얘네들이 그 집권을 했을 때 표를 얻었을 때 얘네 그 AFD를 빼고 저기 행정부를 구성한다. 누구도 이 AFD를 끌어들이지 말자. 이런 협약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사람이 녹색당 대표이고 숄츠가 이제 사회민주당 대표인데 독일인들이 사회민주당을 뽑았을 때는 과거에 사회민주당 같은 정책을 할 줄 알고 뽑은 거야. 영국이 노동당 뽑은 거랑 똑같은 실수였죠. 그런데 지금 이제 잘 안 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읽어볼까요? 이 숄츠는 현 총리, 사회민주당, 그 불신임으로 인해서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을 하게 됐다. 고소득자 증세 및 중산층, 저소득층 감세, 범죄를 저지른 난민 추방, 난민 통합을 통해서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을 폈다. 그런데 이제 녹색당은 탄소 절감을 기여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 내가 그 환경운동 하는 애들이 수상하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거야. 아니,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탄소 절감 기여에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기세를 유럽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 녹색당이 완전히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피고 있죠. 이런 것보다는 뭘 해야 돼? 해외에다가 독극물을 버리거나 그런 나쁜 기업들에 대한 재산을 이렇게 뺏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정책을 이 녹색당이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및 주택 임대료 인상을 통제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녹색당들이 전 세계에 이런 녹색당들이 많이 기업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제 흔적들이 보이는 거죠. 경제난과 난민 문제가 부른 정치적인 위기. 자, 그러면서 이 프리드리 메리츠 얘가 이제 기독민주당 기민당의 그 당수인데 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겠다. 어머, 이것 또한 그 부자 감세네요. 그 다음에 국경 통제로 불법이지만 유입 원천 봉쇄, 엄격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지금 다음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굉장히 끔찍한 미래겠죠. 그 다음에 앨리스 바이델은 유로존을 탈퇴하고 마르크화를 재도입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화력 원자력 발전 확대와 파리 기후협약 탈퇴. 국경 전면 통제와 난민 재이주. 그 다음에 러시아의 경제체제 해체 및 경제 제재 해제 및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반대. 맨 마지막 건 사실은 이제 이 위가 중요한 거야. 이 여자도 뭐 사실 이제 내가 볼 땐 요 메르츠당이나 녹색당하고 의견이 다르지 않아. 기본적인 경제 정책이. 그죠? 예. 전부 다 이제 그 나쁜 정책들을 피고 있어. 그러면서 이 AFD당은 그 친러 표를 흡수하기 위해서 동독을 중심으로 있는 친러시아 표를 흡수하기 위해서 러시아 경제 제재를 해제하겠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반대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이 여자도 집권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연정에 참여하지 않는 극우, AFD의 득표율, 지금 이제 이 AFD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지금 21.2%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도 우파가 29.1%, 그리고 이제 중도 좌파가 이제 15.5%,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건 뭐니? 녹색당이 13.2%, 기타 무응답이 16.9%. 그래서 지금 이 누구예요? CDU하고 CSU 그리고 이제 이 AFD가 합치면 50%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 합치면 얘네들이 이제 과반을 0.3%로 넘는다는 거야. 나머지가 다 합쳐진 것보다. 그런데 이제 이 얘를 빼고 얘네들하고 나머지가 이제 연대를 해서 연합정부를 구성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독일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 그리고 독일 국민들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뭐 때문이다? 전부 다 러시아와의 에너지 교류가 끊어진 게 원인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 요거는 뭐냐? 국제적인 관찰. 카리콤 개발을 위해 단결하고 중국과의 협력에 박차를 가하다. 이 카리콤이 뭐냐면 카리브해 공동체. 한마디로 이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예, 미국과 브라질 사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바다를 카리브해라 그러잖아. 거기에 떠 있는 많은 섬나라들. 그 섬나라들이 인구도 적고 자본도 적고 뭐 그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이 70년대에 카리콤이라는 카리브 공동체를 만들었대요. 근데 이제 이 공동체를 미국이나 강대국이 다 이제 개무시했던 거지, 대서양 세력이. 그랬는데 얘네들이 중국하고 손을 잡자. 이게 이제 미국의 골칫거리가, 그러니까 나토의 골칫거리가 된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파나마를 그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뉴스는 좀 슬픈 뉴스인데, 프란치스코 교황의 병세가 위중하다. 그래서 이제 폐렴으로 입원을 했는데 지금 이제 폐혈증이 나타나고 있다. 88세인데, 예, 그래서 어제보다도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뭐라 그러지? 다시 교황을 뽑기 위한, 예, 그런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걸로 보여요. 예. 자, 그 다음에 중국과 인도가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윈윈 협력을 실현하는 것이 양국 국민의 공통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중국도 이제 인도, 러시아, 미국과 전부 다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강대국들이 서로에게 협조하자, 경제 협조를 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패권을 포기한 미중러 회담이 곧 시작된다라는, 우리 이혜영 교수님의 방송인데, 우리가 이걸 틀면 저작권 위반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동안에 북한군 관련한 기사들을 쭉 모아 놓으셨고요. 예. 그러면서, 봉신국이 상국에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상을 기대해서 안 된다. 식민지가 주군의 전쟁에 복무했다고 무슨 대가를 기대하냐. 그러면서 얻어맞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이것이 바로 보상이다. 이것이 규칙 기반 질서다. 그래서 이제 이혜영 교수님이 이 북한군에 대한 망상을 팔고 있는 걔네들의 이제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 북포로 한국행 길이 열렸다. 뭐 이런 쇼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패권을 포기한 미국이 패권을 포기함으로써 지금 미중러 회담이 곧 시작될 거다라고 지금 예측한다. 그래서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파병 북한군이 그거를 지켜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 그게 지금 쿠르스크에서 작전을 펼치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그럼 지금 북한군이 있다는 얘기인가? 예. 하여튼 뭐 미중러의 회담이 이제 시작될 거라는, 예, 미중러의 회담이 시작될 거라는 인식을 전망을 내놓으셨다라는 이야기고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은 못 봤어요. 자, 이제 다음 주로 마지막 변론이 잡혀 있는 탄핵 관련해서 윤석열이 탄핵 심판에 선 16명의 증인들, 그들이 가리킨 4대 쟁점의 진실은 어제 이제 10번의 변론 기일 중에 6번에 걸쳐서 증인 신문을 했는데, 국회와 국회는 윤석열의 국무회의의 위법성 등 4대 쟁점을 다퉜다. 일부는 진술을 거부했고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증인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계엄 당일 겪은 일을 사실을 토대로 진술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16명의 증인들이 나와서 결국 윤석열의 범죄를 다 시인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증언을 안 하고 이제 요리 빼고 조리 빼고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누가? 윤석열 스스로 막 확정 지어버리는, 예, 그런 일들이 많았죠. 예. 일단 지금 이제 탄핵의 쟁점이, 국무회의의 위법성, 절차가 위법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덕수가 이게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이상민은 국무회의였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일단 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무회의의 위법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지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래서 이런 이 네 가지가, 예, 그래서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군을 동원했다. 그 다음에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했다. 이제 이 부정선거 의혹은 이제 윤석열 측에서 계속 주장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쟁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25일 날 윤석열이 뭐라고 마지막, 헛소리를 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계엄 당일날 담을 넘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한 부대의 소대장이, 담을 못 넘겠다라고 이제 거절을 했고, 그래서 그 뒤로 작전에서 배제됐다. 그래서 위법을 따질 여력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령관들과는 달리 국회에 투입된 일선 군인들은 상부 지시를 거부했다. 검찰 수방사 특임대 대장 중령이 진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소대장 A 중사가 거부한 사실을 보고받았다. 굉장히 훌륭한 중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1공수 특전 여단장이 이 계엄 당일의 상황 일지를 절대 수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이 문을 부숴라,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으라고 했다. 증언한 이 여단장이 계엄 후 출동해서 복귀한 그날 상황을 기록한 수첩을 검찰에 제출했다. 특히 이 여단장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버금가는 정치적 민감성에 대한 판단력과 수첩 수정도 볼펜으로 하는 치밀함을 드러내서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상현 여단장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증언한 후 이후에 자신이 한 조치를 두고 일대 대장한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전달했는데 다소 당혹스러웠다며, 왜냐하면 저희는 707과 다르게 야시경이 없었고 일부 인원들만 휴대낭에 가져온 인원도 있지만 대부분은 야시 장비가 없었다. 이 여단장은 당혹스러웠다. 갑자기 이게 정치적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대원들을 국회 건물 밖으로 나오라고 통제했다. 이런 굉장히 훌륭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부 다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무엇보다도 굉장히 스타가 됐던 한 분이 있어요. 이제 누구야? 박안수가 이제
국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국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런 뭐 기억이 잘 안 나고 어쩌고 이제 얼버무리니까 손을 번쩍 들고 나와가지고 정직의 의무에 따라 군법 정직의 의무에 따라 사실대로 다 말하겠다 이러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다 줄줄이 불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 모든 죄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죠? 예. 네. 하여튼 이제 그래서 지금 탄핵을 기각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탄핵을 기각하면 이거는 그 앞으로 헌법재판관 역사에 남는 이름인데 그 헌법재판관이 이걸 기각했다. 그러면 이건 헌법재판소가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상황이에요. 예. 물론 이제 저기 누구야?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그 탄핵을 하면 헌재를 때려부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건물은 다시 지으면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탄핵을 기각하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존재 자체에 그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좀 다른 문제다. 이게 이 정신, 그러니까 그 건물보다 중요한 건 정신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이제 코믹한 뉴스. 예. 그 이제 이승환이 미국 갔다 왔다 그랬더니 그 어떤 유튜버가 내기하자 막 그랬나 봐요. 이거 거짓말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승환이 미국에서 그 햄버거 먹는 모습이랑 그다음에 이제 입출국 기록을 떼서 증명을 하니까 그 유튜버가 도망갔다는 이야기.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유튜버의 신분을 그 유튜버 본사에다가 요청해 놨다. 이제 아마 처벌받겠죠. 예. 자,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미국만 다녀오면 이거는 지금 중요한 점은 이거야. 조선일보가 미국만 다녀오면 한미동맹을 깨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오바마가 이명박을 베스트 프렌드로 부르면서도 1979년 미국이 강요한 미사일 지침 개정을 반대했다. 북중러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데 한국만 300km에 묶여서 정부 안팎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동맹국 맞냐며 작심 토로를 했었다. 그러니까 2012년에 그 이제 막 저기 오바마하고 이제 그 이명박. 근데 이게 저기죠. 이 오바마가 등 돌리고 있다는 건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죠. 예. 하여튼 이제 그래서 그 표면적으로는 한미 관계가 황금기였던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미국이 그 한국에 대해서 그 군비 통제를 심하게 해왔다. 그게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핵무장도 해야 되고 미국으로부터 좀 분리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오바마는 한국을 좋아한다면서도 냉담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일보가 이런 이제 외교 비담을 풀면서 미국이 실제로 한국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과연 2부도 이렇게 연결될지. 예. 근데 이건 또 무슨 얘기야? 미국의 이제 투자회사 SFR 자회사인 퍼힐스라는 회사가 전라남도하고 MOU를 맺었는데 이 그 퍼힐스라는 이 회사는 박세리의 후원금 30억을 못 내겠다. 그래서 박세리가 나가는 대회가 취소됐다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런 회사래요. 근데 얘네들한테 지금 전남에 5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그래서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사업을 지금 하겠다라고 전남도하고 MOU를 맺었다는 거야. 이 전남도가 재정 문제 이거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렇지만 일단 사업을 추진하겠다. 뭔가 숨기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거죠. 그쵸? 얘네들이 뭔가 숨기는 뒷거래가 있는 걸로 보여. 요거 그 윤석열의 그 포항 앞바다에서 그 석유가 있다라는 경북 앞바다에서 아니야 대구 앞바다? 대구 앞바다에 석유가 있다는 얘기처럼 왠지 이 사기로 보여요. 앞으로 내가 이제 이런 얘기는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쓴 기사나 읽어주고 끝낼게요. 자고 나니 보수 오빠 친구 천지로다.
음. 어, 보수면 어떻고 진보면 어떤가, 사는데 하등 도움도 안 되는 공리공담을 왜 하는가. 그건 이재명의 생각이고 그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최근 불현듯 깨달으신 신념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데 경제학에선 그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 경제학 교수인데 이분들이 항상 조롱하듯이 책상 물림들의 지적 유의에 지나지 않는 경제학이 뭔 대수겠냐. 이 사람들이 이제 경제학에 대한 관념이 없다. 근데 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 정치에서 가장 중심적인 정책은 경제정책일 텐데, 이 경제정책이 사실은 경제학의 연구 결과로부터 수립되기 때문이다. 이때 보수정당은 신고전학파라는 보수경제학에서 경제정책을 제공받고, 자유주의 경제. 진보정당은 제도경제학과인 제도경제학과, 그 다음에 케인지언 경제학으로부터 경제정책을 공급받는다. 경제학파는 각각 서로 다른 철학의 관점을 고수하면서 경제학 모델을 만들고 경제 정책도 제시한다. 내가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경제 체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 기억나세요? 이 교수님이 유명한 분인가요? 저는 지금 처음 봤는데요.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 반공 사상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했었는데, 이분이 이 글을 쓰신 게 언제였을까? 2월 21일? 오늘이에요? 어제? 거봐. 내가 경제학 교수 수준으로 내가 지금 미리 얘기한 거야. 내가 더 빨랐어. 자, 하여튼 그래서 이 각자 서로 다른 철학적 관점을 고수하면서 경제학 모델을 만들고 경제 정책도 제시한다. 그래서 소위 보수적이라는 것은 자유주의 경제학이고 진보적이라는 것은 공존 공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수 경제학자만 보자. 보수주의 경제학은 진보 경제학과 완전히 다른 자신만의 철학 위에 서 있다. 이를테면 보수 경제학은 성악설을 철학적 본성론으로 믿는다. 인간이란 본래 되먹지 못한 존재며 믿을 수 없는 기회주의자다. 또 게을러 빠진 존재로 두들겨 패고 배를 골아야만 일하려고 기어 나온다. 강압과 저임금이 최선의 노동 정책이다. 이런 썩을 놈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보수라는 거야. 근데 이제 진보 경제학은 좀 다르게 생각한다. 인간이 악하기도 하지만 선한 측면도 많다. 또 항상 일하고 싶어하는 노동하는 존재다. 안 두들겨 패고 안 굶겨도 일을 잘한다. 라는 게 이제 진보적인 경제 입장. 또 보수 경제학은 인간을 아주 이기적인 존재여서 자발적 협력과 연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각자 도생이 답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는 죄악이다. 옆에서 누가 죽든 상관없다. 다 자기 책임이다. 따라서 복지를 확대하는 복지국가, 그리하여 큰 정부는 혐오스럽다. 작은 정부가 최선이다. 대신 시장을 자유롭게 하면서 그 법칙을 신봉해야 한다. 작은 정부 큰 시장 자유방임, 이것이 최선의 시장관리 정책이다. 철학적 윤리도 명쾌하다. 보수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쾌락만을 위해서 산다. 인간은 짐승과 그리 다르지 않다. 도덕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자기만 잘 처먹고 오입하면 그게 잘 사는 것이다. 요즘 어디선가 많이 듣던 소리다. 먹사니즘과 잘사니즘? 이런 쾌락주의적인 실용주의, 편의주의와 임시방편주의를 보편적 철학자인 리처드 로티와 존 두이의 실용주의, 프래그머티즘과 절대 혼동하면 안 된다. 후자는 제도경제학의 실용주의다. 얘네들은 지금 이제 소위 이제 먹사니즘 뭐 이런 얘기는 편의주의와 임시방편주의지 실용주의 정책이 아니라는 거야. 보수 경제학의 또 다른 윤리로는 공리주의인데 성공과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다. 공리주의는 승자에게 아나무인의 오만을, 패자에게는 혹독한 굴욕을 배당한다. 공리주의가 이렇게 나쁜 거였어요? 예. 보수 우파에게 평등은 성장의 적이다. 불평등은 성장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경제적 부는 집중되고 독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수 우파 경제학자에게 불평등은 바람직하고 좋다. 나는 이런 철학적 관점을 혐오한다. 더욱이 이런 철학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를 부정하는 진보 경제학을 내 평생의 연구 주제로 삼았다.
그리고 이 선택으로 인해 비록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후회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바꾸거나 폐기할 생각도 없다. 나는 우리의 삶이 좀 더 선하고 신뢰하며 연대와 협력 속에서 우애 있게 살기를 바란다. 패자에게 혹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느 누가 노력하지 않고 허투루 살았겠는가. 냉혹한 시장을 통제하고 불응한 동료 시민들에게 재기할 용기를 주도록 정부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뒤통수 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서로를 해치지 않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서로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좀 더 도덕적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서로의 운명을 함께 나눠야 한다. 존 롤스, 이게 이제 노무현의 생각이기도 하다. 진보 경제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보수 경제학의 아성인 대학에서 자리 하나 잡지 못하면서 말이다. 학문의 영역에서 진보의 길은 사실 가시밭길이다. 지금까지 내가 관찰한 바로 보수 우파 경제학의 철학과 이재명의 삶은 찰떡궁합이다. 이재명이 보수 우파임을 커밍아웃하자 여기저기서 자기도 보수며 심지어 원래부터 보수였음을 호기롭고 자랑스럽게 공포하고 있다. 진보 코스프레에 이미 지쳐 있었는데 이재명이 구원해 주어서 너무나 감사하단다. 보수적 삶을 살 것인가, 진보적 삶을 살 것인가, 그건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길을 걷는 동지로 여겨왔던 대부분의 패친들이 보수주의자로 커밍아웃하니 허망하다. 홀로 선 느낌이다. 둘이에요. 저하고 한 교수님하고는 같은 생각입니다. 무려 2만 명이 아펙을 이재명의 우파 쿠데타를 읽었지만 모두 보수 우파라서인지 진보를 견지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이 100여 분의 동료들이 좋아요로 공감을 표해 주었으니 그나마 위안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2만 명 중에 100명만 좋아요를 공감했다. 보수 우파 이재명을 따르는 이 많은 보수 우파 패친들이 앞으로 보수 우파 경제학의 철학을 내면화해서 보수 우파 국침당과 보수주의 경쟁을 하면서 우리 사회를 작은 정부와 각자 도생의 정글로 개조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을 생각하니 무력감이 앞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머리 한쪽에 썩고 있어. 자고 나니 온 천지가 보수 우파다. 내 친구 중 보수 우파가 이렇게 많은 건 난생 처음이다. 어쩌다 보니 이재명 지지자들이 내 패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철학이 다른데 이분들과 앞으로 무슨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이제 나를 막대먹은 기회주의자 두들겨 패야 비로소 공부하는 게으름뱅이 뒤통수 치는 악인으로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보수 우파는 서로를 그렇게 본다. 사람 보기가 무서워진다. 본문에 제대로 읽지 않고 댓글 달지 마세요. 문해력이 낮은 보수우파 패친의 답글 쓰기 이제 피곤합니다. 제가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앞글에 대한 답글도 못 달아드렸는데 알고 보니 본문을 전혀 읽지도 않는 댓글이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글을 네, 올려주셨어요. 본문 그대로 이제 다시 올려주신 이제 이분이 이거는 내가 볼 때 이분이 쓴 글 중에 가장 부드럽게 쓴 글이더라.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우파 쿠데타를 일으켰다, 막 이렇게 쓴 글이, 이 욕설이 나와가지고, 예,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더 많은 이야기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저는 이분이 얘기하신 부분에서, 이분이 저를 알지는 못하실 텐데, 이분이 주장한 내용이 제가 이제까지 주장했던, 20년 가까이 주장했던 내용과 너무나 일치된다. 특히 뭐에 대한? 도덕적인 삶에 대한. 예. 도덕적인 삶에 대한 부분이 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예, 뭐라 그러나, 지금,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무 문제 없다는, 예, 그러면서 다른 범죄자 욕하는, 예, 그런 나라에서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야기했다. 예, 맨 처음에 이야기했다 그러시면서, 희망을 버리지 마라. 너의 계획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으니, 나의 계획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제 벌어질 일에 대한 예측인데,
참 참혹한, 예.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망칠 게 분명한데 윤석열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이 될 거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앞으로 저의 예측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임기를 곧 그만둬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요. 난 이제 남편이 정치를 할 때만 내가 이제 현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이 이번에 사고를 치면서 대통령이 아무나 되면 안 되겠다. 아무 잡놈이나 대통령이 됐다가는 우리가 또 이런 불벼락을 맞겠구나. 근데 나는 솔직히 그 윤석열보다도 더 위험한 독재적 발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계엄령을 선포한다면 윤석열처럼 실패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를 너무너무나 지금 골치를 아프게 해서 지금 뇌가 지금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아.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갖고 사실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들었어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되어질 일은 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행한 바대로 대가를 치러야 하며 모든 일은 과정이니 조급한 마음으로 절망하지 말고 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면 창조주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자, 앞으로 벌어질 일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다시 출발할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출발할 준비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절망하지 말고 그 다음 그러니까 너무나 예측된 그 불행을 봐야 되는 게 슬프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과정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 과정을 이제 쭉 봤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야? 그 당시에는 그들이 대통령이 될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결국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노무현의 민주주의 정신이 되살아났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서 박정희에 대한 환상이 아작이 났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보수가 얼마나 무능한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사실 벌어진 일들은 전부 전화위복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 뭐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가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고 이런 것들이 예측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될 거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으니 어쩌면 그게 가장 빨리 이재명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이 아닐까?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면 또 근소한 차이로 떨어지면 다음에 또 나올 거 아니야. 만약에 근소한 차이로 떨어지면 다음에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되고 중간에 그 정리되는 게 낫겠다. 그게 가장 빨리 이재명 리스크를 해결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면서 머리가 좀 개운해지는 느낌? 물론 이제 그 뒤가 걱정이죠. 그 뒤는 또 우리가 또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길을 찾아야 되겠죠. 네. 이커밍이 뿡틀러보단 낫지 않냐. 그렇게 보니까 뽑는 거죠. 예.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낫다고 뽑아서 이 난리를 겪은 국민이니까, 뿡틀러보다는, 이재명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뽑겠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고난을 겪겠지만, 이제까지 제가 본 대한민국은 그런 고난 속에서, 심지어 박정희도요, 국민 다수가 뽑았어요. 박정희 지지율이 거의 85%, 90% 이상 나왔었어요. 우리가 그랬던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는 진보의 역사만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지만 다수의 겁 많은 국민들은 그런 독재자 앞에서 기가 죽어요. 그래서 늘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벌로 고난받는 삶을 사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더라.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성장해 가더라. 네. 그래서, 네. 뭐라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하여튼 빨리 정리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망가지는 날, 그 다음에 쟤네가 잡으면 또 망가지겠죠. 그때 이제 의원 내각제를 바꾼다든가 이래서 다시는 정권 교체를 우리 국민의힘으로 못하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건 국민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이제 새로운 헌법운동에 이제 신경을 쓰면서 대비를 하고 있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자, 들어오면서 업을 눌러서 응원해 주시고 지금 12시 전이죠. 네, 755분의 업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업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 업을 누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광고 시청으로 후원해 주시고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광고 시청으로 후원해 주실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질로 직접 후원해 주신 분들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후원해 주셔서 제가 오늘도 힘차게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생방송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 방송 즐겨찾기 해놓으셨다가 방송 시작 알림이가 오면 예,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회복되면 화요일? 좀 늦으면 수요일쯤 되겠죠. 예. 그동안에 우리가, 그래, 빨리 끝날 거야. 이 모든 일은 7월을 넘지 않고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웃으면서 버텨갑시다. 예. 우리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매니저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옥 같은 기사들을, 게시판에 올려서 저의 눈을 혹사시켜주신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그래도 방송했다. 시작할 때보다 훨씬 낫네.